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12주차가 벌써 되었네요. 네, 이제 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DSM-5에 있는 생애 주기별로 정신장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아기 또 아동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네, DSM-5에 있는 내용을 우리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라고 우린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청소년기, 우리 다른 말로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시기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신체의 변화도 심각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안 그래도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라든가 성인기보다 중간에 끼인 세대로 여러 가지로 감정의 기복들이나 행동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에 이제 보이는 정신장애도 조금은 그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좀 눈에 띄게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예요. 두 번째로는 조울증과 반대로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 장애예요. 이거는 우울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포함되는 것은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또 주요 우울 장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을 알 수 있는 척도들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우울증이 올 때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수면 장애라든가 뭔가 예민해지게 이걸 일으킨다는 거죠. 우울 장애는 DSM-4에서부터 기분 장애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DSM-5에서부터 분류를 해서 양극성 장애와 같이 있던 거를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를 띠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지만, 우울 장애는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뭔가 좀 가라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양극을 달린다고요. 아까 제가 시소를 이야기했는데, 시소를 타는 것처럼 기분이 끝까지 쫙 올라갔다가 또 바닥까지 꺼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가 나와 있습니다. 파괴적. 네, 뭔가 이거는 뭐를 막 깨트리고 뭔가 없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기분 조절. 이게 부전이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그래서 빈번한 분노. 이게 별게 아닌데 화를 되게 쉽게 내는 거고요. 한번 화를 내면 되게 그 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주도 내지만 그냥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그게 심각하게 좀 오버해서 화를 내고, 또 이게 화를 냈다가 이제 금방 그만하면 풀릴 만한데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첫 번째 특징은 빈번한 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주, 또 분노 발작은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언어적 또는 행동적인 것과 또 학교, 가정 등 두 가지 환경에서, 뭐 학교에만 가면 애가 화를 낸다 이러면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학원에 가면 화를 낸다 그러면 학원에서의 스트레스가 강하구나 뭐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장소 이상에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첫째는 빈번하게 화를 내야겠죠. 또 이것이 언어에 대한, 말을 막 거칠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언어에 대한 거든가, 그게 아니면 행동이 파괴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발작 사이에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민한
또는 화가 난 기분, 명확하게 화가 난기도 낫지만 그 명확하게 화가 난 사이사이에 그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착각이 들 만한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PPT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개그맨이 화가 난다라고 써 있죠. 눈썹도 올라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가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12세 이상의 아동이 분노 발작, 화를 내는 등의 쉽게 화를 내는 기분을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극단적인 행동 통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걸 양극성 장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환경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유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던가 아이가 여기를 가도 그렇고 저기를 가도 그렇고 이런 게 지속이 된다면 이런 것은 장애를 우리가 보고서 뭔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에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함부로 진단하고 장애라고 부르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장애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청소년기는 원래 그래.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증상을 가진 아동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성인기에 돼서까지도 이게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인간관계라든가 직업 생활에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요즘에는 약물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약물로 통해서 호르몬을 다스린다던가 이러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아래 그림 보시면 나는 아직도 화가 난다. 언제까지 화가 나냐는 거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뭐 우울장애를 앓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의 단계까지 간다면 분명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장애 두 번째로는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주요 우울의 필수 증상은 적어도 2주 동안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우리 방금 봤던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와 비슷하죠.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되지만 사춘기에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또 이제 월경 전에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 때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는 거죠. 또 생리 때가 되면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이 신체적 변화도 있고 또 이제 뭐 기분 정서적인 변화도 오기는 하지만 이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거에도 지나치게 좌절감을 느끼고 또 그동안 좋아했던 거에도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는 뭔가 예민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냥 우울 장애는 그냥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흥미도 없고 위축되고 뭐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이전에 재밌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을 상실하고 뭐 이런 것들. 식욕과 체중이 변화합니다. 잘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수면의 변화, 잠을 못 자요. 또 정신활동의 변화, 또 에너지가 감소되고 나른하고 내 존재 가치를 모르겠고 심지어는 망상까지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자살과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주요 이 우울 장애가 보통 이제 하여튼 우울은 어떤 우울 장애든 자살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자살을 시도한 많은 환자들이 다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빈곤이든 질병이든 고독이든 뭐든 그 자체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울로 갔다가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는 또 지속적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성적인 그냥 우울 형태예요.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거.
우리가 뭐 생리 때 그래 우울해지고 기분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며칠. 근데 지속적 우울 장애는 내 1년 내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왜 아동들도 우울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세상이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거기다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읽을 거리에 우울증은 긍정적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실험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우울 집단과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기 개념이 낮은 집단, 또 우울하지 않고 높은 자기 개념을 가진 집단, 이 세 집단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당연하게 긍정적인 것,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평가를 받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그래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대부분의 특징은 밥맛이 없고 식욕 감퇴. 그리고 당연히 체중이 빠지고 잠을 못 자고 뭐 잠을 자도 자꾸 깨고 깊게 못 자고 이상한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중에는 우울증을 판단하는 많은 척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안장애입니다. 여기 불안장애에 이제 포함되는 것은 사회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네, 뭐 범불안장애, 또 광장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건지 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안장애의 먼저 개념을 볼게요. 미래의 위협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며 조심하는 혹은 회피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그냥 불안한 마음이 네, 계속 드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PPT 화면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모든 게 다 그냥 불안한 거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우리가 불안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있죠. 뭐 땀이 나거나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회피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상황 또 이와 관련된 인지적 관념에 따라 불안이 그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적정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역시 우리가 장애라고 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 장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불안 장애예요. 네, 자신이 주목받고 평가받는 사회적 관계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모임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그 사람들과 같이 뭘 먹거나 그러는 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항상 얹혀요. 약간 이게 사회 불안 장애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어요. 어려운 자리에 가면은 특히나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고 이러면 많이 얹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평가되거나 당황하거나 모욕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혹은 나를 남들이 공격할까봐 이런 것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장이 단호하지 않고 과도하게 순종적이며 또 경직된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눈을 잘 못 맞추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과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자신을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거. 네,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직장을 찾거나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보통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뭐 중학교 혹은 고1 때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받게 됐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증상이 발병을 한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앞에서 뭐 발제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근데 친구들이 엄청 심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불안 장애는 성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억제하고 남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집단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취업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즉 사회생활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언제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네, 우리는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요즘에 뭐 언론에서 이건 많이 나왔던 건데요.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극심한 공포나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서 수분 이내에 그 정도가 정점에 이르며 신체적, 인지적 동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 각자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뭐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뭐 못한다던가 막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느낀다던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황 발작은 낮 시간대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밤에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평균 발생 연령은 20에서 24세 성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것에 경험을 하고 많은 인지적으로 뭔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진 시기가 되고요. 하지만 아동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나 아동들이 뭐 심하게 야단을 맞았거나 그런 뭐 자다가 뭐 경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학대를 받았거나 특히나 그 학대가 신체적 혹은 성적 이런 학대를 받으면 공황 발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낮 동안에 아이를 심하게 야단을 쳤으면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충분히 아이를 안아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분노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공황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혹은 호흡이 곤란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아찔하고 막 손이나 발이 떨리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 메스꺼움 막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반복적으로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공포심을 느끼는 게 뭐지?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공황장애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없애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장공포증입니다. 광장같이 뻥 뚫린 노출된 그런 곳에서 공황 발작이 자꾸 반복되고 족관화되면서 그 2차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혹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뭐 밀폐된 곳 혹은 뭐 줄을 서거나 많은 군중석에 있는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2차 후유증을 보이는데요. 되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공공장소 등에서 쉽게 탈출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나와 있죠. 광장같이 그냥 뻥 뚫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오히려 사람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발작을 보여도 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광장공포증이 있는 분은 사람 많은 곳이라던가 너무 뻥 뚫린 곳, 또 반대로 밀폐된 곳,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광장공포증은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좀 답답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보통 이 장애는 35세 이전에 일어나는데 청소년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요 시기가 정서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도 하지만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보였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불안장애예요. 이거는 그냥 범사에 다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안절부절 못하고, 막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곤하고, 근육통, 이런 것도 많이 오겠죠. 집중하기도 힘들고, 머릿속이 막 하얗게 되고, 과민해지고, 뭐 이런 것들, 수면 교란,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잘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많은 증상 가운데에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지 하는데 이제 진단을 하는데 아동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아이가 안절부절하거나 막 어깨 이런 근육이 아프거나 쉽게 피곤하거나 짜증을 자꾸 내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범불안장애는 과도하게 규칙을 잘 따르고 완벽주의자 이런 것들.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 쟤는 걱정을 사서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도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하고, 네. 별거 아닌 거에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가 그럴 때의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불안장애는 이 네 가지로,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신장애 네 번째는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입니다. 네, 안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죠. 파괴, 충동, 품행 이런 거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요 시기가 이유 없는 반항을 또 하기 쉬운 네,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적대적 반항장애, 또 간헐적 폭발장애, 세 번째는 품행장애를 볼 건데요. 전부 다 제목만 들어봐도 청소년기와 뭔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대적, 누군가를 되게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항을 하는데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적 반항 장애의 특징은 행동 조절과 정서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분노, 과민함, 즉 쉽게 화를 내고요. 그냥 대화를 하면 될 거를 뭔가 논쟁을 해요. 또 반항을 하고요. 또 보복을 해요. 네, 정말 치사한 단어 다 나오죠. 쉽게 화를 내고 그냥 대화하면 될 걸 논쟁을 하고 반항을 하고 보복을 한다는. 네. 적대적 반응 장애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행동도 문제지만 기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PPT의 그림 한번 보세요. 다 지금 기분이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 대화가 아니라 논쟁을 해요, 자꾸. 우리가 토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각자 좋은 의견은 반영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 논쟁을 하고 이거를 나에 대해 적대시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 본인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야라고. 너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너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 하고 나는 지금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적대시하고 화를 내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간헐적 파괴적 충동 조절 장애 및 품행 장애의 마지막은 품행 장애예요. 네. 품행 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말든 나만 그냥 그러면 되지. 이래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이런 거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타인이 기분을 나빠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빴다고 남의 차를 망치로 치거나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한 대 때리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 신체적으로 싸움을 걸거나 손상을 입히는 거,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재산 파괴는 의도적으로 남의 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의 차를 뭐 부시거나 유리창문을 깨거나 이런 것들. 사기 또는 절도는 남의 물건을 막 훔치는 거, 이런 거,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심각한 규칙 위반은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12시에 통금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그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막 늦게 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막 일부러 뭐 학교를 안 간다던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온다던가 숙제를 안 해온다던가 친구의 물건을 훔친다던가 친구를 때린다던가 학교의 기물을 파괴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품행장애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인터넷, 소셜미디어, 문자 이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품행장애라고 본다는 거죠. 계속 뭐 문자로 욕을 쓴다던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우리는 다 품행장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품행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기분장애라든가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 신체 이상 증상장애든 성인이 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요때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면 성인기에도 장애를 보이고 문제를 일으켜서 무언가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시기를 늦춰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정신장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많이 길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13주차 12장에서 기타 성인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